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교활한 행태. 2. 현대차의 치명타. 3. 유례 없는 규모의 공장 건설을 계획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화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일화 강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바이든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지켜세웠는데요. 이런 바이든 태도에 현대차가 마침내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관련 공장을 건설하면서 향후 미국의 전기차 견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백악관이 중간선거 낙관론을 접고 상원, 하원 전부 패배 가능성을 상정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던 지역들이 백중세로 돌아서 접전 지역 역시 공화당에 기우는 등 민주당의 불리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성향에 강했던 오리건주는 5명의 하원의원 중 현재 4명이 민주당, 1명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지역구 조정으로 이번 중간선거부터 6명으로 의석이 늘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텃밭인 로드 아일랜드 주두성 모두 민주당 역시 공화당 후보가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5석만 빼앗아 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선거 관계자는 현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많게는 20, 30석 이상 더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역시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인정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지만 실제 미국 국민들에게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기 침체 등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새로운 전략으로 자동차 광타 다이라는 이미지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많은 자동차를 수집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WP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애호가들의 나라에서 자동차 광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여러분은 내가 자동차 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를 바라보거나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낙관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컷이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성능차를 소유하는 것은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신을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에게 남성적인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홀대를 당한 것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 원유 증산을 위한 비밀 합의를 맺었지만 사우디가 감산에 나서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유가 안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대처가 절실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 플러스는 지난 5일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씩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사우디와의 비밀 합의를 통해 물가를 잡아 중간선거에서의 호재를 기대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우디의 결정에 미국 정부도 당황하고 분노했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원유 생산량이 아닌 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올해 들어 원유 가격이 30% 이상 인하됐기에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EIA는 지난주 미국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하루 평균 1140만 배럴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200만 배럴 늘었는데 지난주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10만 배럴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 나라들이 미국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지난달 초부터 무기한 중단했고, 에너지 대란을 맞게 된 국가들이 미국산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LNG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고 유럽연합이유가 올해 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원유 공급 능력이 세계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름값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제한으로 자국의 기름값을 잡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8월 정유사들에게 휘발유 등의 수출을 늘리지 말고 재고를 확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미국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에 외교적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주요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지난 1년 동안 4,300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자랑하는 IT 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 수입이 줄면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MS는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요 사업 및 클라우드 부문이 시장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고, 메타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 주가는 무려 24.6% 추락했고, 구글 주가는 2.85%,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98%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핵심인 IT 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남은 방법은 많지 않으며 바이든이 자동차 산업에 더욱 집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이 동맹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와 관련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올해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는 최대 대당 7,500달러 약 1,077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재무부가 구제책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마침내 현대자동차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7일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H에 따르면 호세 무뇨스 현대차 그룹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CEO 겸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마친 뒤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무뇨스 CEO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건립 발표를 언급하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법이라가 나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2~3년이다. 이 법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 정부와 경제발전 계약을 맺은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만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요스 CEO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새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이 법을 손질해 현대차 같은 업체의 과도기에 대한 준비기간을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차 소속 임원이 일화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팻마 기공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약 2~3년간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이러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득만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는 경북 포항의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에코프로가 북구읍의 영일반산업단지 내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에서 양극 소재 생산 공장인 CAM7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양극 소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 EM이 만들었는데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기업인 에코포브엠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CAM7은 2차 전지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54,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에코프로 EM은 지난해 준공한 CAM6 공장에서 연간 36,000톤을 생산해 이번 CAM7 공장 준공으로 총 9만 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CAM7 공장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되고 생산된 양극 소재는 전량 삼성 SDI에 납품됩니다. 앞서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련 산업을 모은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박종환 에코프로인 대표는 에코프로의 하이니켈 양산 공정기술과 삼성 SDI의 첨단 2차 전지 설계 및 제조 기술이 결합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 제조업 중심 지역을 배터리 벨트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선거 전략으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26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현재까지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중부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이 배터리 벨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 미시건주와 켄터키주 등 지역은 과거 제조업 중심 기지로 부흥했지만 미국에서 제조 공장이 점차 줄어들며 경제 발전이 쇠퇴한 러스트벨트로 꼽힙니다. 러스트벨트에 해당하는 주는 대부분 미국 주요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오하이오주에서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운 것도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미국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할 수 있고 옐런 장관 스스로의 임기 연장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그동안 재무 측면의 사만 이외에는 대체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말을 아껴왔지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지지 연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미국이 전기차나 반도체처럼 배터리 산업도 자국에서 강제로 생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배터리 소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을 배터리 핵심 국가로 만들어야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바이든이지만 결국 경제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자국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화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매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치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 업계의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3, 4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직접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산 미세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감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에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점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펫 성빈 FET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썬드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어퍼마카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고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에 운영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노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시포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비고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어퍼마카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도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네비츠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쉐이퍼스테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랜드 플래시는 36.6%월 약 65만 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 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6월 3나노미터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D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랜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추를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디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디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합병마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폐시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구에 따른 고부가치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침체기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조선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한국조선 산업 구조를 진화시켜 모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위와 3위의 음모에 맞서 세계 1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내도산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환율 상승 등의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유원 하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조선업계의 전체의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으며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상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화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화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 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의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 연료 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 새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연료 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을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건조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2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조선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가 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 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연간 3천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접전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 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산하 국제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세계 고부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부담금 책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전 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사들의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의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모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 GSG와 공기융합 시스템 LG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배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성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 후 지난달에는 한국 성급 KR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선 VLGC에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 역류 조선 VC와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오불 공세로 환경 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에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